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43살 남성입니다. 인생을 다 산 것은 아니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날 좋아하진 않는다 라는 거죠. 10대, 20대에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아등바등했다면 30대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사실 장모님은 저와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자네 우리 딸이랑 당장 헤어지면 좋겠네. 내 딸은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그런 흠이 있는 걸 알면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건가? 다른 남자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알고도. 저와 마주했던 것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이었고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던 장모님의 첫마디가 헤어지려는 거였죠. 당연히 전 그런 장모님을 사근사근하게 웃으며 대했습니다. 저 정말 연정이한테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흠이 있으면 어때요? 저도 완벽하진 않은 사람이고 그런 것도 감싸주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쪽이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서 하는 말이야. 잘 생각해봐. 내 딸은 직장도 없어. 일만 했다고 하면 그만두고 결국 집에 들어앉을 거야. 내가 평생 그 아이 먹이고 입혔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그래도 좋나? 제가 작긴 해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이도 나쁘지 않고요.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정이가 원한다면 집에 있어도 되고요. 아이고 세상에. 장모님은 제 대답에 본인의 가슴을 치고는 물을 벌컥 들이켰죠. 솔직히 그 자리에서 저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집이 기운다거나 딸이 흠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장모님은 오히려 자신의 딸을 비난하는 것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 말을 해도 저희 부모님 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뒤집힌 겁니다. 장모님이 다시 묻더군요. 자네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 안 하시나?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네. 난 괜찮아.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서 좋을 게 없어. 알지?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허락하셨습니다. 연정이가 재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결혼을 허락한다고? 자네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가? 아, 그건 아닙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장모님에게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심 뜨끔하긴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자격지심 그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고아였습니다. 5살의 나이에 입양이 됐죠. 뭔가를 기억하기에는 어린 나이긴 했기에 부모님은 그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반나절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사람들. 저를 고아새끼라고 불렀던 저보다 한 뼘 큰 형의 얼굴이 전부였지만요. 그러다가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됐는데 그 이유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가 제 생일이었던 10월 14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쁘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장난 서랍장을 고치고 있었죠. 바람은 살살 들어오고 소파에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에 슬쩍 눈을 떴는데 바로 어머니였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러다 재준이 깨겠어. 너무 울지 마. 우리 아들도 제대로 컸다면 우리 재준이처럼 생일잔치도 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병원에만 있다가 죽어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니까 재준이한테 잘할수록 죄책감이 생겨.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생일이 같아서 데리고 온 건데
매해 생일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재준이한테 미안하고. 아니요. 재준이 만난 건 축복이에요.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이 너무 가여워 그래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이마에 뽀뽀를 해줬죠. 그리고는 제가 있는 소파로 고개를 돌렸는데 저는 무의식 중에 잠든 척 빠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저를 왜 입양했는지까지 다 알게 됐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걸 쭉 비밀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았죠. 문제는 그런 부분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어린 제게도 무겁게 느껴졌죠. 착하고 말썽 안 피우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라는 내내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에 무난하게 입학했고요. 사업을 벌였을 때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밤낮을 매달렸죠. 자랑스러운 아들,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쓴 저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제 속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착한 제 모습이 만들어진 모습인지 원래의 모습인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잘 보이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기 때문에 뒤늦게 사춘기가 왔었죠. 바로 그때 만나게 된 게 연정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연정이와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저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연정이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고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긁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질 건 확실히 따지고 감정 표현에도 적극적이었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빠,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줘. 나한테 배다른 남동생이 하나 있어. 뭐?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걘 나랑 다르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싫어해. 아니, 증오한다고 해야 하나? 물론 이해는 해. 엄마한텐 상처니까. 하지만 나한텐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상관없기도 하고. 내가 동생으로 대하면 그 아이는 그저 동생인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해? 당연하지. 좋은 생각이긴 해.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소개해 주려고? 아니, 소개하려는 의미도 있긴 한데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나랑 결혼했던 전 남편이 걸고 넘어진 존재가 실은 내 동생이었거든.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기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건지.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오해를 했다는 거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의처증이 너무 심했으니까. 내가 경비랑 말만 해도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고 이혼할 때도 그걸 증거라고 가지고 왔을 정도였거든.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은 게 나니까. 법적으로 검증된 진실이야. 아마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아빠도 의심할 사람이긴 했지. 어쨌든 그래서 오빠한텐 더 빨리 말하는 거야. 말해줘서 고마워. 나름 가정사인데. 난 적어도 오빠한텐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솔직한 게 내 매력이니까. 아내는 자신의 동생에게 끔찍했습니다. 제가 형제가 없어서 잘 몰랐지만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더군요. 저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예비 처남의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저를 무척 잘 따라서 기분이 좋았죠. 고아원에서 자란 배다른 동생까지 아껴주는 연정이의 모습에 저는 이 여자다 싶었습니다. 앞뒤 사정은 모르지만 연정이 성격이 좋다며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 그저 두 사람만 잘 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축복받는 그런 결혼이 될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복병이었던 겁니다. 장모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연정이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자리까지 찾아왔죠. 엄마 또 이상한 소리 했지?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이 사람 좋다는데 축복은 못 해줘도 반대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 시끄러. 안 된다고 했지? 한 번 이혼했으면 됐지 또 결혼을 왜 해?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이혼하고 나니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말이 되는 소리래. 이혼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거잖아. 불행할 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재준이 오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이러는 거 추태야. 추태? 그럼 넌 이러는 게 추태 아닌 것 같아? 그냥 일하면서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왜 또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남자인데 빌붙어서 살 생각하지 말고 넌 너 알아서 살 길을 모색해야지. 너도 마냥 어린 나이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산다고. 엄마는 딸이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길 기도하는 사람 같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오빠가 얼마나 놀랐겠어. 장모님은 딸의 첫 결혼이 실패해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제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라는 게 욕설이 너무 많아서 차마 이곳에 쓸 수는 없을 정도죠. 대충 내용은 자신의 딸에 대한 욕설 반, 제가 싫다는 것 반반이었네요. 이에 연정이와 연정이의 동생인 현수는 저를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매형이 이해해요. 뭐? 매형? 벌써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아직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수줍어하자 현수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죠. 처음부터 매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매형일 겁니다. 누난 매형한테 진짜 잘해야 해. 알지? 어디 가서 우리 매형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 그때 예전에 그 놈이랑은 비교도 안 되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니까요. 그러자 연정이가 현수의 어깨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앞에서 그 인간 이야기 왜 해? 그리고 매형이고 뭐고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이대로 상견례를 어떻게 하냐고. 분명 상견례에서도 그럴 텐데. 엄마 약 먹어야 되는데 치료도 받고. 저는 처남의 말에 놀라서 되물었죠. 약? 무슨 약? 그게 사실은 매형. 사정을 들어보니 장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신과에서 망상증과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받으라는 권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이후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 같다는 말도 제게 해줬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저 역시 답답했어요. 부모님은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장모님이 저렇게 반대를 하시니 뾰족한 방법이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결혼에 이런 일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제가 망설이는 게 보이자 연정이가 말했죠. 오빠 걱정 마. 엄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무슨 수로 해결을 한다는 거야? 딱 일주일만 줘. 내가 약을 먹이든 뭘 하든 잠깐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게 할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오빠, 이건 명심해. 우리 엄마 망상장애 환자야. 그러니까 절대 휘둘리지 마. 다행히 상견례는 그 이후 2주 만에 치러졌습니다. 처남이 참석하면 장모님의 흥분도가 높아질 거라고 그 자리에서 빠졌고 그 부분은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달을 드렸죠. 진짜로 약을 먹은 건지 이전과는 분위기 자체가 사뭇 다르더군요. 그렇게 긴장 가득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 연정이와 저는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남이 놀러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결혼 전에도 한번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직접적인 반응을 보게 된 겁니다. 장모님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처남의 얼굴로 던지더군요.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네가 여길 와?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 딸 앞길 망치지 말고 얼른 떨어져 나가, 이 망할 새끼야. 저는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내가 처남을 보호하듯 몸으로 막았죠. 미쳤어? 엄마 약도 안 먹었지? 내가 약 먹으라고 했잖아. 내 동생이야.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수 내 동생이라고. 너 약속했잖아. 결혼하면 저놈 안 만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데 약속을 깨?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와봤어. 근데 또 저것을 끼고 있어? 차라리 이럴 거면 나랑 인연 끊자. 나한테 가지고 간 돈 내놔. 돈! 아내는 한숨을 쉬며 짜증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엄마가 돈이 어딨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발 나 좀 살자, 어? 남편 앞에서까지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빌었잖아. 얼른 집에 가. 얼른! 아내가 장모님을 끌어내려고 하자 장모님은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현수 집에 들이면 안 돼. 저놈은 악마 새끼야. 아주 빌어먹을 놈이라고. 내 딸한테 기생해서 사는 버러지 같은 놈이란 말일세. 자네는 내 말 믿어야 해, 어? 그러자 처남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장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저 그래도 아빠 피는 섞였잖아요. 저도 가족이 가지고 싶은 건데 죽은 듯이 있을게요. 숨 쉬는 것도 싫으시면 소리는 안 낼게요.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돌아가시고 저한테 남은 건 누나뿐인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전 못 살아요. 장모님은 그런 처남을 뒤로 밀어버렸죠. 꺼져! 너 같은 게 가족? 미쳤니? 네가 왜 내 남편 아들이야? 넌 그냥 남이야, 남!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가족 행세야? 제발 좀 내 인생, 내 딸 인생에서 좀 사라져! 그걸 보는데 솔직히 장모님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장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밖에서 나온 자식에게 잘해주는 본처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죠. 하지만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함부로 말하고 밀쳐내기까지 하는 건 상식 밖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고아였기에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고요.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장모님을 피하게 됐죠. 대신 처남과는 더욱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쉬는 날에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매번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는 처남을 저희 회사에 다니게 했죠. 매형, 고졸인 저한테 이런 기회를 다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만 해줘. 어려운 일 아니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네. 물건 나르는 일이라도 하죠. 더구나 연봉도 꽤 되는 직업인데 저처럼 고졸 백수한테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거북선 바닥에서 노는 저은 수준 아닐까요? 저 진짜 누나랑 매형한테 잘하고 싶어요. 은혜 꼭 갚을게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지. 그럼 첫 월급 받으면 한턱 쏘는 건가? 아니요. 첫 월급은 안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다 드릴 생각이라서.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아들이라면 질색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를 하는 장모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죠. 뭐? 그래도 전부를 드린다니 늘 그래왔어요. 제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엄마한테 드렸죠. 일종의 죗값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인데도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
그래서 누나랑 사이가 더 멀어진 거죠. 다 저 때문이죠, 뭐. 제가 꾸준히 돈 벌게 되면 저희 엄마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또 무릎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벌면 언젠가는 고생 안 하시겠죠? 대견하다. 그렇게까지 잘하는 줄은 또 몰랐네. 시간이 흐를수록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장모님이 싫어지더군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게 싫어서 늘 친절했던 저에게도 한계가 온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답답해서 장모님에 대한 험담을 흘렸죠. 대충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다는 것, 딸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제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준아, 그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도 날 너무 싫어하잖아. 거기다 옆에 있기 민망할 정도로 안 사람이랑도 다투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도 네가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해줘서 정말 좋아. 힘든 일 있어도 네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아서 솔직히 서운했거든. 하지만 한쪽 방향에서만 문제를 보면 안 된단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내랑 처남 편에서만 말한다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나도 보고 들은 게 있어. 그걸로 판단한 거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잖아. 엄마랑 아빠한테는 말 못했는데 장모님은 처음부터 날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자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웃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고 또 전달하는 게 서투른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네가 그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텐 다 이유가 있더라고. 아버지는 사람들이 뭔가를 전달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예 침묵하기도 하고 또는 싸우기도 하며 강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장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대화라는 걸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늘 저희 집에 방문한 것도 장모님이었고 전화로 용건을 먼저 말하는 것도 장모님이었습니다. 조금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장모님을 이해하고 관심을 주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결심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장모님 댁에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조차 들리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주소로만 알고 있었죠.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과일 주스 하나 들고 그렇게 집 근처를 서성였을 때였습니다. 낯선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죠. 누구신데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시는 건지. 저 여기 101호 사시는 분의 사위입니다. 아, 101호 언니? 난 여기 집주인. 근데 언니한테 사위가 있었어? 딸이 결혼한다는 소린 들었던 것 같은데 초대를 안 해줘서 난 또 몰랐네.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깜짝 방문 같은 거죠? 근데 안 계셔서 저도 어떨지 생각 중이었고요. 분명 일을 하는 시간을 피해서 온 건데 약속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야, 금방 내려올 거야. 옥상에 있을걸? 우리 빌라 옥상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 덕분에 나는 상추도 실컷 먹고 좋지 뭐. 언니는 늘 정확한 시간에 할 일을 하거든. 월세 한번 미룬 적 없고 어찌나 부지런한지.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외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텃밭을 관리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분노 조절 장애와 망상증이 있다고 해서 바짝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평판이 좋아서 신기했죠.
뉴스를 보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는다는 소식이 많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장모님이 정말로 계단을 내려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네가 왜 여길... 혹시 내 딸이 무슨 사고라도 쳤어?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집에 한번 방문을 하러 온 거죠. 장모님의 떨떠름한 표정을 보며 저는 과일 주스 박스를 들어 올렸죠. 아니 왜 여길... 일단은 들어오게. 장모님의 집은 너무나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말이 101호지 햇빛이 반만 들어오는 반지하였고 화장실과 방이 마주보는 독특한 구조로 화장실 문도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흔한 가구 하나, 침대도 없이 바닥에 곱게 접혀있는 낡은 이불 한 채가 덜렁 있었죠. 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릎을 꿇어야 할지 다리를 펴야 할지 몰라 자세를 바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어색하게 서서 물으셨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 마실 건 없고 자네가 가지고 온 주스를 줄까? 아니면 보리차? 괜찮습니다. 그냥 마셔. 나도 속이 타서 뭘 좀 마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보리차로 주시면... 장모님은 한참을 달그락거리더니 얼음이 동동 띄어진 보리차를 제 앞에 내미셨죠. 제 컵은 마치 방금 개봉한 것처럼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마시는 컵은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배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며 보리차를 마셨죠. 그러자 장모님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용건이 뭐야? 내 딸이랑 이혼한다는 말을 주스 사들고 와서 하는 건가? 저는 손사래를 쳤죠. 아니요, 이혼이라뇨. 저희 진짜 잘 살고 있어요. 싸운 적도 없고. 그럼 현수 때문이지? 현수 그놈이 사고를 친 거야. 그렇지? 처남은... 제가 처남 소리를 하자 장모님은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처남이야? 그 망할 놈은 내 아들 아니야.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왔어? 이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닐 거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진짜 그게 이유입니다. 저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전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싶어서요. 장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미쳤군.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던데 그 머리로 어떻게 들어갔어? 자네가 백날 나한테 잘해도 난 자네 절대로 싫어. 내 딸이랑 갈라서면 그땐 또 모르겠지만. 이혼 도장만 찍어와봐. 그럼 내가 자네한테 진짜 잘할 테니. 진짜 싫다. 당장 이혼해라. 이런 말들을 이전에 들었을 때는 반발심이 생겼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 깨진 찻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꽁꽁 숨겨놨던 새 잔을 찾아 달그락거리며 찬장을 뒤지고 그걸 씻어서 제 앞에 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돈지랄을 좀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겠어요? 바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아낌없이 쓰는 거죠. 사실 맘 같아서는 이사를 먼저 시키고 싶었지만 옥상의 텃밭에 애착이 크신 것 같아서 필요한 것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장모님은 엄청난 짐과 사람들을 보며 경악을 하셨죠. 자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이게 뭐야? 이걸 샀어? 집 크기에 맞춘다고 많이는 준비 못했어요. 일단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 그리고 호텔에서 쓰는 고급 이불 2채, 그걸 보관할 장롱이랑 서랍장, 세탁기, 그릇 세트와 건조기요. 건조기는 큰 게 좋은데 여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조명이랑 필터 가능한 수전으로 다 바꾸고 정수기도 설치할 겁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말하고 작업자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입을 떡 벌렸죠.
안에서 조립하고 매트리스를 옮기고 있을 때도 어머님은 그 자리에 굳어 계셨죠. 아니, 이게 난데없이 무슨 짓이야? 예쁨 받는 짓이죠? 큰 공사는 다음 기회에. 저는 씩 웃으면서 장모님이 화를 못 내게 방어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안 들리는 척 그냥 장난스럽게 넘겼고요. 작업자들이 후다닥 설치를 하고 떠나자 얼떨떨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전 봤죠. 바스락거리면서도 가벼운 이불을 손끝으로 만지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그릇들도 쓱 한번 보시더군요.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 돈 다 날리는 거니까요. 그럼 전 이만 바빠서. 저는 장모님의 입술이 꿈틀거리는 걸 보고는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더 장모님에게 좋을 것 같은 일을 했어요. 용돈을 두고 간다거나 텃밭에 쓸 모래를 사서 옥상에 두는 것 같은 거였죠. 꼭 어릴 때 하던 마니또 놀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장모님의 화가 점점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오, 효가 있다. 이런 생각에 저는 들떴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내가 오히려 밖으로 나돌더군요. 한 번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통화를 했죠. 당신 어디야? 어젠 전화도 안 받고 밤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일부러 그랬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말이라고 해. 오빠야말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 당신 요즘 엄마 집에 들락거린다고 하더라? 집주인 아줌마가 말해줘서 나도 이제야 알았어. 왜 나 몰래 그런 짓을 해? 내가 엄마랑 어떤 사이인지 알면서 왜 가까이 지내냐고. 무슨 그런 억지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잖아. 나한텐 장모님이고. 그저 신경 써서 잘해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화를 낼 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집까지 안 들어오면서? 난 모르겠고 난 엄마보다 내 동생이 더 소중해.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처남도 좋지. 잘할 거고. 근데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 지금 편들어서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니? 난 최대한 좋게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은 거야. 오지랖이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는 말 한 적 있어? 용돈이라도 엄마한테 좀 주라는 말은. 나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솔직히 난 오빠가 나랑 내 동생한테만 잘했으면 좋겠어. 용돈도 우리만 주고 엄마가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랑 어울리지 않겠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연정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할 거야.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기분이 그거구나 싶었어요. 장모님에게 잘 대해주고 좀 좋아지면 병원 치료도 돕고 그럼 결국엔 모두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내의 행적은 어렵지 않게 쫓을 수 있었어요. 제 카드를 썼기에 계속 알림이 울렸기 때문이죠. 원래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아내의 용돈까지 챙겨줬는데 매달마다 모자라서 제 카드도 함께 썼거든요.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처남 것도 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처남은 저희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은 장모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괜찮았죠. 어쨌든 위치도 장소도 얼추 특정이 되니 결국 서울까지 올라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처남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전 바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처남과 눈이 마주쳤죠. 잠깐 놀라는 듯 했지만 그대로 계속 안고 있더군요. 처남은 절 보고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내는 우는 듯 몸을 떨고 있더군요. 제가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처남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처남이 당황하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누나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울어서. 뭐? 때렸다고? 아니 도대체 왜? 매형은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사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나도 오죽하면 매형한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겠어요? 자기 친엄마인데. 폭력적이고 괴팍해서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매형이 이해 좀 해줘요.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맞기까지 했다는 말에 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생각을 했고 화가 단단히 난 아내를 위해서 장모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됐죠. 그 뒤에 장모님이 몇 번이나 절 찾아왔지만 전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차단을 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관에게서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됐죠. 사실 그때의 일은 기억하고 싶지도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나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졌다는 것.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택시에 타서 병원으로 갔다는 게 전부였죠. 전복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낚시를 즐기던 두 분이 배낚시를 가셨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배 한 척을 가지고 계시던 아버님의 친구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저 외에 다른 가족들도 상황을 인지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아주머니와 비명을 지르듯 우는 제 또래의 여자,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작은 아이까지 울었죠. 하지만 저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랑 아빠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아니야. 우리 엄마랑 아빠는 살아있어. 내가 전화해 볼 거야. 그러자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하더군요. 익사를 한 경우에 온몸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빠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도 잘한다고. 두 분이랑 바닷가를 가면 매번 수영을. 아니야, 아니라고. 진정 좀 하시고 신원 확인을 해주셔야.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는 깨깨거리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착한 아들이 되려고 늘 꾹꾹 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시체 안치실 안으로 장모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내가 같이 울어주마. 차라리 울어라. 울어. 하고 낮게 속삭였어요. 장모님? 근데 그 순간 눈물이 정말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부풀어 있던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리를 입에서 내면서요. 장모님은 그런 제 등을 쓸고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례 절차까지 알아서 진행을 해주셨죠. 장모님, 이런 건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 내가 해. 아마도 계속 아플 거야. 아주 오래 아플 거다. 다들 빨리 추스르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온전히 슬퍼해라. 난 네가 장례를 치르는 절차보단 슬픔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처럼 착한 아들을 키운 분들이니. 그때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오겠다던 아내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서 힘든 와중에 걱정까지 해야 했죠. 혹시나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처남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본래 성인 실종은 48시간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상황이 다급하고 사고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 실종신고가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장례식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이 끝난 뒤에 부모님을 화장했죠. 납골당은 알아봤어? 내가 아까 저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갈 곳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장모님과 부모님의 유골함을 가지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특정한 날이면 늘 가던 그 납골당으로 향했죠. 군대를 전역하고 아버지 차를 몰며 운전 연습을 했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에 있던 그 주소가 바로 납골당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알아낸 뒤 몰래 가서 1시간 만에 부모님의 친아들을 찾을 수 있었죠. 그곳에 부모님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납골당에 합장을 신청해 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장모님께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했죠. 제가 고아라는 것과 부모님의 친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를 낼까? 처남한테 했던 것처럼 고아라고 욕을 할까 싶었는데 장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피가 통해야만 가족이 아니야. 친아들이고 양아들이고 아들이란 말은 변함이 없거든. 부모님은 먼저 간 자식을 그리워했겠지만 남겨질 자식을 더 걱정하는 법이야. 부모란 그래. 그러니 자네도 입양을 했다는 사실, 친아들 대신이었다는 것,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해 줬는지 딱 그것만 생각해. 알겠나? 목이 꽉 막혀서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장모님은 유골함을 닫고 사진을 정리해 가지런히 놓곤 저희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사부인 사돈, 아들은 잘 있을 테니 그곳에서 걱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그땐 제대로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저도 배우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참 부럽습니다. 이런 착하고 바른 아이로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제가 많이 행복했네요. 꼭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면목이 없어요.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곳에 가서 100번을 사죄할게요. 사죄라뇨? 그게 무슨... 곧 알게 될 거야. 자네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장모님은 그 납골당에서 떠나셨어요. 근데 정신이 들기 시작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죠. 각종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던 장모님이라고 하기에는 앞뒤도 맞지 않았고요. 장례식 절차며 사람들 응대까지도 모두 알아서 해주셨고 심지어 제가 고아라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례 기간 내내 이가 빠진 컵을 본인이 쓴 것처럼 저를 몹시 배려해 주셨죠. 그런데 정확히 3일 후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아직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나? 정신병 있다고? 아들을 내친 모진 엄마라고?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이서방, 아무도 모르게 일로 오게나. 내가 주소 찍어서 보내줄 테니. 영문도 상황도 몰랐지만 어쩐지 그곳엔 제 아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생활 반응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했고 각종 사고 현장에서도 비교 대조를 해봤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도착한 그곳에는 작은 독채 펜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모님이 서 계셨죠. 장모님의 신호로 저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어서 처남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라서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신이 났다는 건 알았고 저는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었죠. 문을 연 곳에는 분홍색, 파랑색 풍선이 달려 있었고 하트 모양으로 촛불까지 켜져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풍선 중앙에 걸린 작은 현수막에는 축
임신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경악스러웠습니다. 오빠? 엄마? 도대체 여길 어떻게 찾았어? 놀라서 서둘러 주변을 치우는 처남의 행동을 막고 제가 물었죠. 뭐야? 두 사람 뭔데? 뭐긴 뭐야, 오빠. 오빠, 화난 건 알겠는데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봐. 뭔지 몰라도 오해야. 무슨 오해? 진짜 남매는 맞아? 이게 지금 할 짓이야? 촛불 켜고 현수막 걸고. 임신? 진짜 두 사람 대체 뭐냐고 묻잖아! 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어. 이게 지금 뭐냐고! 그러자 장모님이 제 앞으로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수 저놈은 내 아들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이라고. 내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서방, 저놈은 내 딸이랑 20대 중반일 때 만났던 남자친구였어. 그러다 헤어졌는데 연정이가 결혼하고 나서 다시 나타나서 둘이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때도 배달은 동생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혼을 시켰어, 내가. 하지만 장모님도 첫 번째 사위도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만남을 늘 현수의 집이나 외진 펜션이었고 모든 건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했죠. 더구나 사진 한 장, 문자 하나도 의심받을 만한 걸 서로 전송하지 않았고요. 때문에 아내의 전 남편은 역으로 의처증이라고 몰리는 바람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했답니다. 이에 책임을 느낀 장모님이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서 그걸 고스란히 돌려줬고요. 장모님이 매번 연정이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또한 단 한 번도 둘 중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은 적도 없었고 오히려 돈을 빼앗긴 적만 있었다고 했죠. 즉, 처남이 매달 주고 있다던 용돈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장모님의 말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 망상증 진짜... 엄마, 재준 오빠가 이러다가 정말로 오해하겠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약 안 먹었어? 아님 진짜 치매라도 온 거야? 장모님은 그 말에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흘렸고 저는 아내에게 물었죠. 오해? 망상? 의처증? 근데 난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상황 충분히 이상하거든? 설명해봐. 오빠! 설명해! 내 부모님 장례식이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런 파티를 해? 나 임신했어. 보는 게 전부야. 장례식에 와달라는 전화 받고 가려는데 하혈을 하더라. 그래서 병원을 먼저 갔고 임신 사실을 알았어. 착상열이라고 하더라. 근데 알잖아. 장례식 가는 거 아이한테 좋지 않은 거.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나 아이 지키고 싶었어. 정말이야. 엄마가 저러니까 오빠까지 흔들리는 거라고. 우리 엄마 미친 사람이야.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울었어. 오늘은 동생이 깜짝 선물로 파티해준 거였고. 지금 나한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오빠까지 왜 그래? 나랑 내 동생이 충분히 설명했잖아. 믿지 말라고도 했고 가까이 있지 말라고 했고. 전 남편도 엄마가 갈라놓은 거야. 오로지 자기 딸을 차지하려고. 진짜야. 막말로 의심을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뭘 했어? 케이크 자른 게 전부잖아. 웃고 떠들고. 그래, 참 퍽이나 슬펐겠다. 오빠는 외동이라서 몰라. 이런 남매도 있어. 이때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이서방. 자네 내 말 믿지? 믿어준다고 했잖아. 쟤들 남매 아니야. 내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장모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찜찜하긴 해도 저와는 아무 문제 없던 아내였던 반면 장모님은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장모님을 택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해봐. 그럼 믿어줄게. 뱃속의 아이?
위험하잖아. 태어나면 그때 하던가. 아니, 두 사람 말이야. 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떡해. 말했잖아. 배다른 남매라고. 필요 없지. 같은 배는 아니라고 해도 아빠는 같으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어쩔래? 아내는 대답하진 않았지만 표정으로 이미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도 두 사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 줄줄 이야기를 했죠.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농락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빠, 난 진짜 실수였어. 정말이야. 얘는 나랑 결혼은 안 한다고 하고 책임지기 싫다고 하니까 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빠랑 결혼하자마자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래, 핑계 없는 무덤도 없다는 말이 딱 이거구나. 결혼하기 전에 소개받은 거 잊었어?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지. 진짜 역겹네. 그런데 가만히 있던 현수가 물었죠. 그럼 너 회사는 설마 잘리는 건가? 계속 다닐 생각이었다는 게 더 충격이네.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아니 매형, 이 아니라 그 사장님, 그건 아니죠. 야, 요즘에 사람 자르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나 노동청에 다 신고할 거야. 빈정거리며 제 앞에서 말을 하니 장모님이 녀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현수의 뺨을 양손으로 만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현수는 당장이라도 장모님을 때릴 것처럼 일어나서 씩씩거렸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날 감히 때려? 나라고 못 때릴 줄 알아?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는 날아오는 손을 잡고 손목을 뒤로 비틀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배를 발로 걷어찼죠. 이내 두 사람은 무릎을 꿇더군요. 늘 이해하고 착하고 호구 같던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두 사람 다 겁을 집어먹었던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회사에서 나가. 두 사람 다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오빠, 이혼은 아니야. 이혼은 안 된다고. 둘이서 아주 백년만년 살아. 더러운 것들은 방생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혼 소송은 진행했어요. 실제로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냈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모두 장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장모님은 이혼 소송 당시에 제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아내의 뱃속에 증거가 떡하니 있었기에 큰 마찰 없이 끝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 아내가 장모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까지 쏟아가며 지키려고 했던 딸이 결국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질색을 했죠. 이혼했으면 됐지. 왜 또 왔어? 얼른 가. 나도 자네 볼 면목도 없고 그렇게 뻔뻔하지 않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다 내 탓이야. 그러니 오지 마. 여기 텃밭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텃밭 있는 더 괜찮은 집 알아놨어요. 그리로 가요. 자네 왜 그래? 제발 이러지 좀 말게. 가요. 저 고집 아시잖아요. 나 좀 그냥 혼자 내버려둬.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난 자네를 보면 지금 쥐구멍이라도 뛰어들고 싶어.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장모님이 거의 울면서 소리를 쳤고 저는 그런 장모님의 손을 이끌고 차에 태웠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누구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어쨌든 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나름의 속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제 곁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모님 가시는 길까지 기다려줬던 대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정도면 오히려 모자라요. 연정인 아예 이 동네를 떠났다면서요.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난 죄인이야.
저한텐 아니에요. 장모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저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해줬는지 딱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 전 장모님한테 받은 것만 기억할게요. 이 말도 물리시면 저 부모님한테 혼나요. 아, 내가 뭘 해줬다고. 받은 사람은 잘 알죠. 어쨌든 저는 꼭 드려야겠어요. 장모님 사실 집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 썩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내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곳이었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방 3개에 화장실 하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 넓은 텃밭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살고 있던 집과 거리가 가까웠죠. 장모님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그간의 힘듦이 다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우는 장모님의 등을 쓸어줬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게 해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저는 이혼하고 얼마 뒤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잘 지내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도 저를 싫어하는 장모님도 없어요. 지난 결혼에서 받은 상처도 이제 그렇게 끔찍하지도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오래전엔 저를 싫어했던 전 장모님 때문일 겁니다. 실은 결혼 후에도 아직까지도 왕래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내도 그런 장모님을 저희 어머니처럼 생각을 해줍니다. 잡초처럼 빠르게 자라는 상추와 고추를 먹어치우는 게 가장 고역이긴 하지만 매주 신선한 야채를 문고리에 걸어주고 가시곤 하시죠. 저도 명절이나 생신에는 꼭 함께 자리를 하고요. 아마도 이 이상한 인연은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보고 나와 맞을 사람, 맞지 않을 사람을 알아보는 게 일종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누군가는 그 속을 깊게 들여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또 겉만 보고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달라고 말이죠. 최근에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거둬진 것처럼 한 아이의 세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생각이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유난히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조금은 알아갑니다. 앞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의 새로운 출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